자, 그러면 첫 시간에 우리 인간의 핵심 역량이 알아내는 힘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알아내는 힘 외에 인성도 있고 자주력도 있어요. 그런데 인성과 자주력은 이 인지력이 있을 때 강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 시간이 아까우니까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인성이 중요해요? 인지가 중요해요? 자, 생각하시고. 인성이 중요합니까? 인지가 중요합니까? 중요도를 물었어요. 자, 아니, 들어보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평상시대로 하세요. 평상시 여러분 하던 대로. 오늘 얘기 들은 거 말고 평상시 여러분 했던 거죠. 인지가 중요해요? 인성이 중요해요? 시작! 인성! 네,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 어디도 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입증을 좀 해주겠습니다. 인지가 중요한지 인성이 중요한지를 철학에 이런 실험이 있어요. 가설 검증의 실험인데 부재 실험, 부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부재 증명. 인지하고 인성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이게 뭐가 길어야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높이면 뭐가 길어요 하면 얘가 더 길잖아요. 이렇게 얘의 존재를 극소화시키면 비교가 빨리 돼요. 그럼 인지하고 인성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인지, 인성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지를 아예 없애놓고 시작합시다. 자, 인지가 없는 상태라면 인지를 부재한 상태로 만들어보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찾아낼 수 있죠. 인지가 부재 상태면 어떤 상태예요? 인지가 없어. 인지 능력이 없어. 어떤 상태? 네, 인지가 아예 제로야. 인성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이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인지가 없다고. 네, 아예 없어. 사물이지. 예, 정확하게 사물이잖아. 예, 사물 지금 좋고 나쁨을 생각할 거니까 아니야. 사물이야. 인지가 없다는 건 사물. 여기서 인성이 존재해요? 없어요. 그냥 동물로 생각해보세요. 동물은 인성이 없고 뭐가 있어요? 수성이 있어. 수성. 짐승수. 짐승수의 기본이 뭐죠? 뭐예요? 약육강식. 인간이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죠?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지가 없으면 인성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원래. 이게 바로 부재증명의 첫 번째죠.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인지가 100%고요. 아까는 인지가 없고 인성이 100%였어요. 근데 인성이 100%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인지가 없을 때는. 자, 그럼 반대입니다. 인지를 100%라고 인성을 제로로 했습니다. 자, 인지 100%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신이에요.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신이에요, 신. 인지 100%라는 게 아까 인지 능력이 최고 뭐라고 했어요? 인지 능력이 최고. 어떤 능력? 예측 능력. 알아내는 거. 예측하면 다 맞다고. 전지전능이잖아, 신이. 신이 전지전능, 예측이 다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 인간이 100%, 인지가 100%면 신이에요. 그럼 뭘 알아낼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뛰어나긴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인지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알아내요? 못 알아내요? 원인을. 알아내. 그럼 이거 나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알아내. 내가 그들이 나를 따르는,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알아내. 이게 인지 100%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서 인지력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행복하게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부재증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인지의 역량이 인성의 역량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똑똑하긴 한데 영 성품이 저래. 이건 똑똑한 거야, 안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답인 거였어요. 그게 답이었던 거지. 저 사람이 똑똑한데라고 판단 내린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네, 똑똑한 게 아니야. 욕먹는 짓을 한다는 것 자체는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 결국 인지력의 탁월성은 인성이나 주도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역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지와 인성을 우리는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성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100%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얼마나 이 사람 생각하냐, 시간. 얼마나 시간을 쓰냐. 돈을 얼마나 쓰느냐. 시간 돈이죠? 시간 돈 쓰면서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 믿어요? 안 믿죠? 사람은 중요한 일에 시간과 돈을 써요. 맞죠? 그럼 물어볼게요. 자, 답변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한 집안에 보통 한국 60% 쓴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 50% 딱 잘라서 쓴다고 치고 50%의 돈을 인지에 써요? 인성에 써요? 시작! 인지. 이제 됐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했을까? 미안해서. 인성 개발에 돈을 너무 안 쓰니까. 그러니까 삶의 전체는 인지에 쓰면서 인성은 뭔가 해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지. 지금 우리가 인성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 시점적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성이 중요하다고 한 거지.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지 착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존재는 그 다음 얘기. 인지가 있어야,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야 착한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됐죠? 그래서 인지적 인간이라고 정의를 해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죠. 그럼 알아내는 힘을 어떻게 개발할까?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알아내는 힘을 개발하는 큰 그림을 한번. 저는 이거 현재 연구를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연구한 결과 다행히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어요. 아까 교육청이랑 통째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발한 내용이 현재는 석박사 학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년 내내 책 한 권 안 읽습니다. 무슨 석사학위가 그런 게 있어? 네, 뭘 하냐. 여러분들 30년, 40년, 50년 책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달라요? 지금부터 2년 동안 무슨 훈련을 하느냐. 정보가 들어와서 나갈 때 하나 들으면 열로 만드는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 그거를 2년간 훈련해요. 오로지 그것만 해요. 연습만 해요. 연습. 왜? 이 기술을 배운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정보를 배운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를 보는 순간부터 이 모든 정보는 전부 창조물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내게 들어왔지만 이 정보가 가공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생산으로 바뀐 적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교재를 만드는 것도 생산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없는 걸 창조해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나누는 얘기는 인공지능 시대에 아는 것이 종말이 아닌 이 상태에서 알아내는 능력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기술을 지금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더 좀 배우고 싶으신 분은 석사 학위를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전남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학교를 서울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 다른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원격 화상,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은 학위는 줄이지 않겠죠. 그런 거는 하나 있습니다만.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내는 힘을 어떻게 개발할까? 그러면 모델을 세워야 됩니다. 모델. 아까 제가 모델을 3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3개의 모델을 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있을까요? 전 세계. 이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과정. 네, 있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네, 한 가지를 제가 또 추가함으로써 3가지가 됐어요. 자, 2가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부분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위. 무슨 학위? 박사학위. 박사학위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기준이 뭐죠? 자, 알아내는 힘의 첫 번째 교육과정은 박사학위입니다. 자, 박사학위 어떻게 알아낼까요? 학위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눈에 띌 겁니다. 제일 먼저 문제를 규명하죠. 문제가 뭐냐? 이 문제는 풀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냐? 풀어도 아무 의미 없는 문제냐? 이 문제는 누군가가 연구를 해온 어디까지 연구를 해야 하냐? 남이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난 또 처음부터 연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 풀이에 가치가 있느냐? 문제를 풀어온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됐느냐? 자,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문제를 규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할까요? 가설수를 찾는.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럼 그것이 왜 가설인지를 전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로 검증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검증해서 실행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규명이 다 끝나야 돼요. 가설 이렇게 하겠다, 실험을 이렇게 하겠다고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현실에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이 가설 검증을 세우고 이제 실제로 활동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안 맞아. 이게 노벨상 학자들이 대부분 다 10년 걸려요, 10년. 가설 검증, 실행, 안 맞아. 실행, 안 맞아. 10년 동안 하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걸 찾아내는. 그럼 박사학위는 여기서 가설 검증으로 해법의 알고리즘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돌려보니까 결과가 맞아. 이런 능력을 갖추면 학위를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박사학위는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주는 걸까요? 새로운 걸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걸까요? 시작. 전자후자 시작. 후자예요. 발명한 사람한테는 상관없어요. 우연히 발명할 수도 있고 어쩌다 발명할 수도 있고 등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술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뭐를 줘도 다 발명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 더 적게.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기술적인 방법이 안 되는 거죠. 발견이. 그래서 박사학위가 현재까지 중세에도 박사학위가 있었죠. 네. 데카르트가 15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를 준 그 학자들이, 선배 학자들이 이놈한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논문은 줘야 되는 수준인데 이 15살짜리 때 박사학위를 주니 얼마나 배가 좀 그러겠어. 야, 정말 박사학위가 너무 쉽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박사학위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박사학위를 통해서 봤는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교수 한 사람에 학생 몇 명 안 돼요, 박사학위. 어떤 때는 한두 명 가까우기도 하고요. 네, 하나도 몇 명 안 됩니다. 그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던 교수 한 사람이 학생 몇 명 데리고 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모든 유치원 학생들까지 다 배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여기서 착안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해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사학위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갔다가는 정말 많은 사람이 다 배우기 어려워. 그럼 두 번째 방법. 박사학위 말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쉽게 배우는 방식이에요. 쉽게 배우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방식과 하나는 제가 지금 개발한 인지기술 방식인데요. 자, 유대인 방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적용 불가능 지역이에요. 왜 그 적용 불가능인지 보세요. 유대인의 이 알아내는 힘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한번 이렇게 봅시다. 노벨상을 지금까지 받은 노벨상을 이 국가별 또는 민족 단위별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서양은 지금까지 600개, 중국 10개, 일본 20개. 인구수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유대인은 200개, 200개 좀 넘습니다. 인구수는 1500. 자, 여기를 전부 30억으로 바꿨습니다. 다 30억으로 맞추게 되면 여기는 30억이니까 600개 그대로고 여기 30억으로 하면 20개 되고 30억 4개. 일본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렇죠? 일본 20개라고 했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일본이 상당히 뛰어난 국가예요. 자, 그럼 빨리 계산하세요. 여기를 30억으로 바꾸면 노벨상, 유대인 노벨상 몇 개일까요? 수학 실력 점검 중 들어갑니다. 자, 몇 개? 네? 방금 누가? 4만 개.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빨리 맞추는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 4만 개입니다. 전요, 이 통계를 보고 나서, 제가 만든 통계거든요. 보통 유대인 노벨상이 30%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별로 감이 별로 안 오는데, 지금 이 상태면 이거는 이 족속하고 이 족속은, 여긴 사람, 이건 개라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슨 뭐 눈이 10개 달렸나? 보면 다 찾아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이거죠. 30% 받았다고 그럴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죠.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에요 이게.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 1500, 우리나라 5천만 명, 해외 제외까지 하면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지능지수 35위, 95입니다. 우리나라 105입니다. 2위예요. 홍콩이 2위인데요. 홍콩이 106이에요. 근데 도시국가라고 해서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순으로 하면 우리가 1위입니다. 지능지수 1위에 노력은 최고.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높여도 돼요. 이거 내가 누르면 꺼지는 거야? 갑자기. 피사 순위도 1, 2, 3위라 안에 들어가죠. 여기 피사 40위에요. 자, 이 정도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노벨상은 아까 사망했고요. 그죠? 명문대, 아시아 4에서 5%예요. 변호사, 노예계 기업.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건가요? IQ 1위에다가 피사에다 이게 다 있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가 심각해? 참 심각하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거 일찍 알고 나서 이게 학교의 문제죠. 선생님들 문제는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지. 전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 아이들 둘 다 학교에서 뺐어요. 이걸 알고 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홈스쿨하고 홈스쿨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학교 설립하고 그렇게 해서 홈스쿨 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웠죠. 결과는 이제 또 얘기할 시간이 길으니까 잘 나왔어요.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눈앞에 보면서 대안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알아내는 힘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해요. 서양은요 합리성이에요. 유대인은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동양에는 유사성, 그러니까 닮아지려고 해요. 서로 차이가 나면 막 불편해서 못 견다고. 같아지려고 해요. 가까이 있고 같아지려고. 근데 서양은 합리적이에요. 유대인. 이 한 단어가 바로 유대인을 결정하는 단어입니다. 왜 노벨상이 저렇게 나온 거냐? 딱 하나입니다. 차별성. 아이가 친구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뭐가 대뜸하는 말. 넌 다르게 하라. 넌 다른 데서 잘해야지. 왜 저처럼 되려고 그러니? 다른 데서 잘하려. 이 차별성. 이게 만들어낸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민족적으로 아주 오래된 문화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온 민족이 배운 거예요. 지금도 민족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였을 거지? 질문답. 하브르타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하브르타에서 성공한 학교들이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하다가 다 중단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하브르타는요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삶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하죠. 그냥 그게 여러분 집에 가면 오늘 질문하고 가야지. 이래도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한 게 이상한 거지.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질문과 답변이 아예 문화적으로 아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한 1년 하고 다 중단해. 왜? 결과가 안 나오거든. 이건 오래 해야만 결과가 나와요. 유대인의 이 방식. 근데 박사학위는 2년 내지 3년만 해도 결과가 나와요. 박사학위는 기술적으로 하고 유대인은 문화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래 해야 돼요. 문화적으로. 자주 오래. 박사학위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거쳐가야 돼. 자, 문제 찾는 방법. 자, 문제를 어떻게 찾지? 네. 첫 번째 목표를 실패해야 돼요. 그럼 목표를 어떻게 찾아? 이렇게 다 알아야 돼.
목표와 그럼 현재 상태의 괴리를 찾아야 돼. 그 괴리 찾았으면 그다음 이 절차들 하나 수백 종에 가까운 절차들을 기술적으로 다 확인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이 그렇게 했다면 유대인도 아마 몇 명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문화적으로 해버리니까 유대인 전체가 다 이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바쁘잖아요. 빨리잖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집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1년 하면 다 포기하고 또 새로운 거 찾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유대인의 하브루타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잘된 애들 저 하브루타를 하나 합리하지 않습니다. 뭘로 해요? 책 혼자 많이 읽는지. 그렇죠? 그런 애들이 뭐 뛰어난 연계들이 나오지 부모님이 막 질문 답변해서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혼자서 막 그냥 몰입해서 책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의 학습이 현재까지는 가장 쉽고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따라가는 데가 지금 핀란드 같은 데가 지금 따라가고 있죠. 핀란드 여러분 수업 5등밖에 안 해요. 네. 점심 먹고 집에 가요. 우리는 학원까지. 근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난 옆에다가 핀란드를 옆에다 데려놓고 살면 진짜 배가 아파서 그렇게 못할 거야. 우리는 자주 잊어. 이 핀란드를 자주 잊어. 유대인들 자주 잊어. 유대인들 핀란드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하느냐? 생각하게 해줘. 그러니까 짧게 공부해도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수학이 전 세계에서 중고, 초중고 1, 2 다 주잖아요. 근데 필드상 하나도 없잖아요. 프랑스는 우리나라 수학의 반절도 안 해요. 근데 필드상 거의 프랑스 다 봤잖아요. 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 문화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심각성을 한번 보면서 자,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을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가봅시다. 가장 쉬운 방법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GPS가 1970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쓰죠. 스마트폰에 다 쓰고 있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SF 영화였어. 그거. 영화에 나오는 저거 영화나 SF 1위죠. 쭈쭈쭈쭈 해갖고 걸어가는 사람 얼굴까지 그 말이 되는 기술이에요? 그때 다 영화라고 했지. 근데 실제 기술이에요. FBI하고 CIA만 썼던 기술이에요. 근데 실제 기술이었고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우리 개인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그 어려운 기술이 되잖아요. 여기 100년 전에 우리 문명률은 99%였어요. 아니 인류가 태어나서 99%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비문명이 99%. 비문명이 99%죠. 대단하잖아요. 만약 100년 전에 누가 아마 인류는 전부 글을 읽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뭐가 만들었죠? 인프라가. 지금 박사학위 기술을 모든 유치원부터 다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다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럴까요? 이 어려운 일도 인류가 다 해야 됩니다. 저의 가설은 거기서 시작. 그래, 이런 어려운 일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까 다 하잖아요. 유대인 방식을 쓰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차라리 기술적 방법을 써서 우리 국민 모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면 어떨까? 이게 제 가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내는 것을 기술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지?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게 질문을 통해서 인지력을 개발합니다. 인지력이라는 게 알아내는 거죠. 네, 알아내는 건데 이 알아내는데 질문이 없으면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 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죠. 무슨 생각? 뭔 찾아내기 위한 생각을 하죠.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변하는 방식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찾는 이걸 자문자답이라고. 노벨상쯤 가면요. 노벨상 연구하는 사람은 질문해서 답을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거예요. 계속. 어릴 때 이 훈련을 해두면.
그죠?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릴 때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모든 걸 자문자답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인지는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이 아니니까 빨리 넘길게요. 자, 총 인지력에서는 크게 보면요. 상황인지, 언어인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상황인지, 언어인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예측을 하고 검증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행동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사업 계획이죠. 여러분 교육할 때 무슨 교육 세요? 교육 계획 세우죠. 여러분들 학급 반 운영할 때 교육 계획 세우고 끝날 때 그 계획대로 되는 퍼센트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형식적인 계획서들이 많고 실제로 교육 들어가면 교육 계획하고 전혀 달리 움직이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여러분 계획이 틀리면 계획을 잘 못 세우는 사람은요 계획서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해명이 저희끼리예요. 계획서가 부정확한 사람은 임기응변을 해야 돼요. 근데 63빌딩을 지을 때 계획서를 안 따라갈 수 있나요? 틀려도 계획서가 들어와요. 틀려도 그대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더 큰일이 발생해요. 계획을 수립한다, 예측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예측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하나 예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인지인데요. 자, 여기 교통사고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피해 차량 운전자의 의식 불명 상태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자, 제일 먼저 뭐예요? 119에 신고한다. 뭐 등등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 답변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이 실수한 거죠. 먼저 상황을 관찰해야 돼요. 의식불명인데 이 사람이 지금 출혈이 있다면 119가 문제예요? 응급치료가 문제예요? 그렇죠. 응급치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할 일이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이걸 뭐 인지라고 해요. 이 상태가 되면 무조건 출혈부터 막아야 돼요. 그리고 막아놓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빼내야 되는 척추가 손상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럼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죠. 차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붙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척추가 뭐고 해야 돼. 뭐가 인지냐 이 말이에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순서를 짜내는 능력. 순서를 짜내는 능력. 이게 바로 상황인지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상황인지를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인지를 할 때 대상 분석을 통한 방식.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상황인지를 할 때 자문자답 형식의 노벨상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현재 명나라 주원장이 국가를 세우고 간신을 척결하기 위해서 잠시 6개월 동안 회양을 갑니다. 그리고 간신 끼가 있는 애를 국무총리로 세워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놈으로 다 붙지 간신들이. 그죠? 6개월 동안을 빈자리 딱 놔두고 자료만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간신들이 다 붙겠어. 떼거지로 몰려서 막 이제 돈 내고 받고 막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국무총리가 이제 황제의 근황을 조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황제하고 연락을 없었는데 병사가 늘어난 사실이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병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그럼 병부에서 그렇게 국무총리가 명령을 안 내렸으면 누가 내렸겠어요? 그쵸, 황제밖에 없지. 그래 또 알아봤더니 병부는 다시 태자가 했던 거야. 왕 아들이. 그럼 그 다음 위는 누구야? 황제야. 결국 황제의 명령이었던 거지. 그걸 인지를 했어 이제. 네. 만약 이 사람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면 병부에서 너 병부 이리 와봐 이랬겠지. 그러면 그 소문 나서 왕관이 다 들어갈 텐데 벌써 눈치를 빨리 챈 거지. 병부가 움직였다면 내 허락 없이 병부가 움직일 수 없지. 국무총리인데. 그럼 움직였다면 틀림없이 그 다음 어떤 루트가 있었던 거지. 이걸 이제 찾아내죠. 자, 그 다음 왜 여기에 국무총리 실이에요? 왜 보고가 없었지?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럼 스스로 답변해. 가설. 자, 질문했어. 왜 국무총리 이제 보고가 없었지? 가설. 그냥 아무나 생각해보세요. 뭐. 왜 보고가 없었지? 힘이 없어. 예? 힘이 없어.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좋지. 지금 이 말이 바로 여러분이 가설을 잘 수립하는 거예요. 폐하께 돌아오는 건데 왜 알리지 않은 걸까? 자, 이거죠? 왜 알리지 않았지? 당연히 비밀로 하기 위함이지. 그쵸? 이렇게 생각을 자문자답. 그러면 이제 왜 여기 이게 답을 찾았어? 아, 비밀로 하기 위해서구나. 그럼 무슨 질문해야 돼, 여기서? 왜 비밀로? 그치? 이제 봐봐. 똑같아요. 이게 바로, 자, 그럼 또 의문이 들어. 예, 비밀로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이 사람 지금 뭐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지금. 왜냐면 그동안 해온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고 사는 지금 기로라니까. 이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자기의 미래예요. 왜 비밀로 하신 걸까? 자, 답해보세요. 그냥 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답해보세요. 왜 비밀로 하고 있을까? 아까 지금 그쵸, 벼르고 지금 관심 척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왕이 비밀로 있고 군대를 지금 몰아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 군대를 동원하죠? 보통 같은 국가에서 적이 없는데 영모 아니면 네, 영모 반란 아니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간신, 척결 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야 스스로. 자, 왜 비밀로 했을까? 혼자서 이제 말하는 거죠. 보고도 없이 오만 대군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예, 경성이 위험한. 이게 이제 영모 같은 경우에요. 외적이 침입이 아니면 영모죠. 근데 현재 경성이 위험한 건 없어.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다. 그렇죠? 스스로 다 찾아내는 거예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이 가설 검증에서 한 가지 실수를 해요. 자, 어떻게 실수하는지 보세요. 간신 있다고 의심하는 거다. 그럼 또 의문이다. 누가 간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이제 여기서부터 가설이 이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 첫째 간신은 분명 승전하고 돌아온 장수일 거다라고 여기서 가설이 오류가. 자기였거든 사실은. 자기였어. 근데 본인인데 그거를 자기는 잘 감췄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왕은 이미 정보 수집이 돼서 간신들에 대한 모든 자료가 수집된 상태인데 그걸 왕이 했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뒤에서 대안을 그렇게 수립합니다. 자, 분명 승전하고 돌아온 장수 드릴 거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뭐가 궁금하세요? 왜 승전하고 돌아온 장수가 간신일까? 궁금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근거를 스스로 대는 거야. 예, 여전히 이것들은 이제 왕하고 같이 전쟁됐으니까 얼마나 그냥 안하무인이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3년 전에도 이 장수를 폐위하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아마 이들을 잡으려고 할 거다. 예, 전쟁 때문에 미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군대 이동시켜서 그놈들을 칠 거다. 사실은 사줄 거였는데 바로 그거 하나로 인해서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 어마어마한 기회 찾게 됐어요. 후계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서 주원장이 미리 수를 쓴 거죠. 이렇게 하고도 주원장은 중국 황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군으로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아는 척 하지 마라. 군에 떠들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들을 모두 살펴라. 셋째, 모든 걸 정리해라.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료가 없는 줄 알았지. 근데 결국은 모두 다 사명에 처해진 거지. 자, 가설 검증이 뭔지 알겠죠?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갈 때 이 질문이 정확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문 한 편을 보고 내가 뭘 물어야지? 글을 여기서 읽을 때 뭘 물어야 되는 거야지?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죠? 핵심이 뭐지? 이걸 물어야 돼. 두 번째, 핵심이 어떻게 짜임새가 되어 있지? 글 같은 경우는. 상황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렇게 질문과 가설, 그리고 답, 다시 질문.
그러니까 답이 나온 뒤에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질문이 이어지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요. 이걸 보고 분석적 질문이라고.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죠, 우리 학생들.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이제 그 가설 수립을 통한 상황인지의 방법입니다. 박사학위 할 때는 아주 가장 기본에 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언어인지예요. 자, 언어인지 지금부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언어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언어인지 핵심 기술하고 개발 연습이 있는데요. 이 언어인지는요, 자, 묻겠습니다. 상황인지하고 언어인지하고 어느 게 더 삶에서 뛰어난 결과를, 즉 어떤 능력을 더 뛰어난 능력이라고 할까요? 상황인지일까요? 언어인지일까요? 시작! 상황.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언어인지는 남이 이미 답이 있는 거야. 누군가가 말과 글을 썼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안에 핵심과 어떤 점에서 둔 거지. 답이 있는 거야. 상황은 답이 없다는 거야. 하나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있나? 예. 여기서 도로가 1차선, 도로가 4차선의 커브 도로다. 평균 시속 120km다. 날씨는 저녁이다. 트래픽은 정상이다. 차량 이동 여부되고 사고 났을 때 사망 중상 경상에서 경상이다. 자, 이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보통 글에서는 나옵니다.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나요? 상황을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한국 6가지밖에 없잖아요. 상황에 딱 들어가면 몇 가지예요? 그죠?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이거는 내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야.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6가지를 판단을 내릴 수 있냐는 거지. 못 내린다고. 자, 교통사고 났습니다. 경찰이 와서 오늘 보셨으니까, 사고 상황 보셨으니까 여기 보고서에 좀 써주세요. 뭘 쓸까요? 교통경찰은요, 포맷이 있어요. 네. 자, 육가원칙 제일 먼저 사고 개요. 두 번째 뭐 쓸까요? 사건의 과정. 그래서 원인. 그죠? 그 다음에 사건의 원인과 그 다음에 과정과 그 다음에 결과와 이렇게 과정을 세부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처리 방안. 이렇게 나눠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쓰라 그러면 기껏해야 육가원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글로 기록된 이 요소는 우리에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상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없는 거야, 이게. 이 6가지 자체를 뽑아낼 생각 자체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이 오류가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상황인지의 핵심입니다. 그럼 상황인지와 언어인지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죠? 상황을 언어로 바꿔놨단 말이야. 자, 이번에 100만 걸기대가 있었잖아요. 걸기대 현장에 간 아이한테 너 뭐 느꼈니 했으면 많이 모였어요. 촛불 많이 켰어요. 뭐 등등밖에 얘기 못합니다. 근데 그 걸기대에 가지 않고 만약에 기사를 읽으면 기사에는 왜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 현장에 간 아이는 그걸 못 봐요. 근데 글로 쓰여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죠. 왜 우리가 상황인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16년 내내 언어인지로 공부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려면 달려야지. 달리기에 책 읽고 앉아있다고 잘 달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는 상황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왜 글 가지고 말 가지고 하고 있냐. 예,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상황인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미래를 갈 수 없고 과거를 갈 수 없어요. 상황 가지고 돌아보세요. 로마가 보이나? 그죠? 우주가 보이겠어요? 이건 아주 언어인지를 해야만 절대적인 요소예요. 두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에는 자원의 효율성, 그 다음에 시간의 효율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인지만 하고 상황인지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에게 언어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언어인지인데, 언어인지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핵심 기술 5가지.
그 다음에 연습과정 3가지. 자, 핵심 인지 5가지는 문장을 인지하는 방식, 단락을 인지하는 방식, 지문, 도서, 저술. 자, 하나씩 간단하게 보여만 드릴게요.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 문장의 핵심을 찾아서 한 문장으로 적으라고 그러면, 자, 한 문장으로 표현해봅시다. 이 문장 한 문장으로,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적으면, 인지 과정에서 중복과 누락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와 체계를 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뭐라고요? 파편화된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거. 이게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파편화된 지식이에요, 이게. 왜? 딸과 아들이 겹쳐있고, 몫이 겹쳐있고, 그렇죠? 나무가 겹쳐있고. 굉장히 파편화된 정보인데,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한다는 말인데요. 자, 같은 문장입니다. 문장 정보가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제문을 찾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어휘 단계는 이미 학교에서 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 지문을 봐도 주제 파악이 정말 우이독경이 해결돼요. 우리가 흔히 글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걸 비문해자라고 그러고 우이독경이라고 그러는데 6학년 수준의 글을 이해 못하면 비문해자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봐보세요. 자, 제일 먼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제일 먼저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는 뭐죠? 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복원요약이라고 해요. 복원한다. 주어를 복원하면 심었다니까 앞에 심었다에 주어를 만들어 보세요. 누군가 심었다죠. 예, 누구가 여기서 보면 누구를 이제 정리를 하려면 내용을 쭉 보면은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부모지. 예. 근데 부모는 부모인데 언제 부모예요? 논두렁 선산 나오면 지금 부모는 아니지. 예, 옛날 부모. 예. 옛날 부모들은 이게 이제 순서의 번호가 붙습니다. 2번.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을 이해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낸 거죠. 분명히 데이터에 관계를 엮어내면 이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있어. 답이 있는데도 숨겨져 있는 답을 사실적인 답으로 팩트로 바꿔내는 작업이에요. 그게 알아내는 작업이죠. 단지 여기는 답이 있다는 거고 상황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자, 동사를 찾습니다. 이게 순서에 속해요. 자, 동사는 낳으면 아니면 심었다예요. 둘, 낳으면 심고 낳으면 심었으니까. 그러면 왜 심었다가 주동사가 되느냐? 입증을 해야 돼요. 방금 이것도 입증을 한 거죠. 이것도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입증해요? 이게 둘 중에 심었다가 주동사가 돼야 돼요. 시간 관계잖아요. 인과하기 때문에 인과에서는 결과가 주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심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인지가 작동돼요. 아까 나는 먹었다 뭐가 궁금했어요? 무엇을? 부모들은 심었다 뭐가 궁금해요? 시작. 무엇을? 예. 무엇이라고 말해야 돼. 그럼 이제 무엇을 여기서 찾아야 돼. 무엇이에요? 나무. 어떻게 나무라는 걸 말할 수 있죠? 여기는 오동나무, 소나무, 잣나무거든요. 자, 합쳐서 나무. 그렇죠. 예,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야 돼. 세 가지를 합치면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는 지금 방금 쉬웠지만 좀 있으면 아주 어려워져요. 사과, 배감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배추, 상추, 시금치 합쳐서? 야채, 채소. 자, 이제 반전입니다. 과일, 야채, 과일, 채소, 야채 합쳐서 뭐라고 해요? 시작! 식물, 음식 이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은 오늘 기억의 프로세스를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한테 식물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뭐 말할 거예요? 나무 이런 것들 얘기하시고 언제 과일 나올까? 1년 후에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식물 했던 거에서 1년 후에 식물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과일 얘기할까요? 안 하겠지? 그럼 여러분 기억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실수를 여기서 다 잡아줘요. 자, 소나무, 잣나무, 오동나무를 합쳐서 나무라고 한다. 이렇게 상위 개념이 나무입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자, 3번. 이제 뭐가 궁금하세요?
자, 이제 궁금한 게 언제 여기서 못 들었다? 기회 중에서 여기는 언제죠? 여기는 왜 심었냐? 그 다음에 어디에 심었냐?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심었냐? 그렇죠? 자, 이 중에 순서가 어디에 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자, 이 자리에서 뭐가 그 다음 순서일까요? 언제, 어디서, 왜, 어느 정도? 네, 근거 제시해. 왜, 언제? 이걸 제시 못하면 여러분은 인지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내 느낌이에요. 끝까지 인지를 가지고 찾아냅니다. 정말 얘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오죽하면 교육청에서 이거 아이들은 전 학생이 다 지금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을 다 인지하고 이제 문장을 넘어서면 달라고 넘어가고 달라고 넘어가면 지문 넘어가고 책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뀝니다. 설계. 자, 여기서 질문은 뭐가 지금 순서냐 이거거든요. 이렇게 문장 하나에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에 따라서 영어가 형성이 되고 한국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영어하고 한국어는 어순이 다르죠. 근데 세상의 모든 나라의 어순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인지 순서. 인지 순서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언어 순으로 갈 때는 문화 형태가 적응이 여기서 순서가 바뀌어요. 자, 그럼 인지 순서는 여기서는 언제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줄여볼까요? 자, 이거를 제목으로 만들면 나무를 심은 부모들이죠. 그렇죠? 제목으로 나무를 심은 부모들이에요. 네, 나무를 심은 부모들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기다가 왜를 넣어볼까요? 자녀들 몫으로 나무를 심은 부모 하고 언제를 넣어보세요. 출산 시 나무를 심은 부모. 어느 게 더 지금 이 글 전체를 지금 더 드러내요? 출산 시죠. 예, 만약에 왜로 넣으면 이거는 자녀의 몫으로 나무를 심었다? 왜 자녀의 몫으로 심었지? 또 계속 나오잖아요. 출산 시, 그럼 이거는 바로 이 글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뭐가 돼요? 출산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 출산 시인데 빼도 되죠. 출산 시로 하면 다 되겠죠. 출산 시. 자, 이제 뭐가 궁금해요? 예, 왜가 궁금하죠? 왜는 자녀의 몫으로. 자, 뭐가 궁금해 이제? 어디에? 6번. 어디에 심었어요? 논두렁하고 선상, 사과배 감이네. 상위 개념 잡아야 돼. 자, 이제부터 곤란해지죠? 이게 바로 이제 난감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렇게 냉장고란 뭐냐? 정의를 내린다. 근데 개념들을 놓고 상의를 만들어가는 건 창조거든요.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학생들이 한 3개월 하면요. 좀 교사보다 낫습니다. 자, 논두렁과 선산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 예, 땅이 공통 요소예요. 근데 땅인데 땅을 몫으로 심었다면 땅에 세 종류가 있어요. 이제 분류가 시작되죠. 자기 땅, 남의 땅, 공유 땅. 그렇죠? 그 중에 세 개 어디에 속해요? 자기 땅에 속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의 땅에 몇 그루? 예, 몇 그루 정도? 몇 그루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나? 자, 그럼 이거 보세요. 번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이 글이나 이 글이나 뭐 길이가 비슷하네. 중복은 다 뺏고 누락도 채웠죠? 순서도 잡았죠? 그런데 너무 길대. 좀 줄이래. 자, 줄여볼까요? 7번 줄입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말 되나요? 네. 예. 6번 줄입니다. 말 되나요? 네. 5번 줄입니다. 네, 말 되죠? 4번 줄입니다. 말 되죠? 이제 3번 줄이면 말이 안 돼버리죠? 신기하죠? 어떤 글을 다뤄도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이걸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문장 설계입니다. 자, 이걸 제목으로 바꿉니다. 제목으로 바꾸는 법칙은 간단해요. 주어를 쓰고 앞에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줍니다. 근데 부족해. 그쵸? 나무를 심은 부모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가 궁금해요? 왜 심었냐? 언제 심었냐? 누가 심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뭘 심었냐에다 식목 대상, 식목 이유, 식목 일시, 식목 장소, 식목 분량. 예, 이렇게 정되죠. 그럼 여기 답을 찾아 적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설계. 여기서부터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는 줄 아세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단락이 되는 거죠. 단락 정보입니다. 그럼 주제 문장을 찾아요. 기술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단락 설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가 쉬워요? 요게 쉬워요? 아래가. 예. 강남에서는 이걸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요거를 학생한테 만들어주고 이걸 외워서 시험을 치니까 얼마나 점수가 잘 나오겠어. 왜냐면 전부 그냥 머릿속에 딱 그림처럼 그렸대요. 근데 내가 미친 짓이라고 해요. 그건 정말 미친. 이거는 암기보다 더 나쁜 짓이야. 노력을 안 해도 다 보이잖아요. 이걸 찾게 해줘야지. 자기가 만들게 해줘야지. 자, 이게 이제 그 단계고 도서 설계입니다. 책 한 권을 설계하는데 이렇게 하죠. 자, 책 설계 한 권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이게 이제 문장인지예요. 네, 이렇게 해서 문장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단락인지, 그 다음에 지문인지, 요게 지문인지입니다. 동화를 한 편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꽃들에게 희망일입니다. 그럼 작가교 빼고 작품계로 가죠. 주제, 책 한 권의 주제입니다. 이게 요점 잡고 작품 구성, 희망을 주는 성공. 이게 줄무늬하고 애벌레니까 줄벌레라고 그냥 줄였었습니다. 예. 줄벌레 탄생과 성장, 고민, 질문, 도전, 생각. 어때요? 줄벌레와 노벌레의 인연. 이걸 보고 나면 그냥 전체 그림이 한 장에 보이는 거죠. 읽는 데는 2시간 걸리면 이걸 보고 이해하는 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요? 그야말로 글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어도 머릿속에서 한 장의 그림으로 다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책 한 권을 이걸 보고 도서 설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과서는 성장이 이렇게 되는데 독서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걸 해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책을 한 권 읽고 이렇게 모든 책을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책의 글들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그 엑스레이 찍으면 살 속에 뼈가 보이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완전히 정말 언어인지의 획기적인 결과. 서울시 부교육감이 이걸 보더니 정말 얼굴이 파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냐. 자기는 평생을 교육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건 불가능한 거다 하면서 문제를 막 제기하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하고 나 내일 청와대 간다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놀래요. 그 군포시장은 이걸 보더니 10분 듣더니 그냥 교수님 잠깐만요. 전화 따라 부시장 간부들 전부 올라와. 진짜입니다. 실화예요. 간부 다 올라와서 앉은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군포가 원래 체계 도시잖아요. 이걸 자기 시청에 완전히 세팅을 했다. 이게 현재는 인천교육청에서 이 세팅이 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대안학교 쪽에서는 제가 2016년에 대안학교를 설립했거든요. 작년에. 그 대안학교인데 이걸 기본으로 깔고 인지 능력을 길러주고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사고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사고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책 설계하는 거예요. 지문인지인데 좀 짧은 거고, 그 다음에 도서 설계. 이거는 책 한 권입니다.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네, 이거 책 한 권 설계인데 이렇게 됐죠. 동물농장 아시죠? 소설. 동물농장을 이렇게 주제문 찾아내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건 좀 두꺼운 책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게 재밌는 게요. 여기서부터 그대로 읽어 나가면 됩니다. 자, 동물농장의 독립은, 자, 보세요. 읽어 나갈게요. 독립은 크게 혁명과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혁명은 그 계기에서부터 보면 메이저 영감의 연설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메이저 영감의 연설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렇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로 자구유가 억압당하고 있고, 이런 걸로 해서 노동이 착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추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지배와 살해를 금지하는 평등한 사회가 된다. 이 일 후에 메이저 영감이 사망을 하고 혁명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결국 혁명의 준비는 동물주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기원은 이렇고 전파는 이렇게. 그대로 하면 그냥 요약본이 나와버리죠. 오류 없는 언어. 이걸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독서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술까지 이루어지죠. 이게 저술입니다. 이 다음이 요게. 요거는 이제 책 10권을 읽고
10권에 있는 정보를 중복 제거, 누락 제거, 순서, 체계화를 딱 잡으면 이런 순서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보면은, 자,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해서 저술용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요. 그대로 글로 쓰면 그냥 책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이제 여기서 텍스트 파일을 열면은 한글 파일로 100쪽짜리 책이 딱 만들어집니다. 완벽한 논문보다 더 정교한 책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요. 여기까지가 방금 말한 언어인지 기술이에요. 저술까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못하니까 대화인지 목차인지 여기가 이제 독서법이에요. 책 한 권을 읽을 때 목차를 가지고 먼저 이 책의 전체 핵심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내용 전체의 짜임새를 잡아낸 다음에 그리고 하부 내용을 읽어나가면 읽기 속도가 무려 2배에서 3배씩 빨라져요. 무엇을 읽어야 되겠다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책이라는 건 이렇게 80대 20으로 되어 있어요. 아는 기지식이 80, 미지식 20입니다. 기지식을 얼마나 빨리 소화시켜서 미지식을 찾아냈냐. 이게 바로 독서거든요. 제 평생 독서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네. 현재까지는 곳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대학원에서 2년 동안 이것을 훈련을 좀 강사, 교사, 교수 그쪽만 이 훈련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과 오늘 만나게 된 게 제가 너무 흥분했던 거 아시겠죠? 네. 독서에 관한 정말 저는요 너무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자세한 건 못 다뤘지만 만약에 교육청이 된다면 인턴처럼 교사 연수를 이번에 교사 연수를 40개 학교로 했습니다. 3일씩 좀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연수를 하듯이 이런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